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좋아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좋아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좋아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친박 단체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집 주소를 공개하고 늦은 밤 벽돌을 들고 뒤통수를 치라는 주장을 하고 자택 앞 집회에서 얼굴 사진을 불태우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목을 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들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하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할 거라는 말도 서슴치했습니다. 심지어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이 돌고 박근혜 변호인단까지 나서서 탄핵되면 광장이 피로 물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약상들이 검사와 판사를 협박하던 7, 80년대 남미에서나 있던 일입니다. 일이 이 지경인데 사전당국은 왜 가만 있는 겁니까? 관련자 전원, 관련 단체 전부를 철저히 수사해야죠. 조직적 배후가 있다면 내란선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치안을 총괄하는 황교안 대행은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회불안 세력들 당장 소탕해주세요. 김한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뉴스 아주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동시대를 사는 시민인가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어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선동을 한 거죠. 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게다가요,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아요, 보면.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예. 네. 태극기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 네.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었죠? 네네.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네. 예. 폭언을 넘어섰어요. 예.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김재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대중이 개X이 내 앞에 나타나는 눈가를 뽑아서 부엉거리 갖다 던져버리겠다. 김재동이 뭐가지 테러로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두개 먹고 왔습니다. 김재동이 아예 발을 먹으자.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옆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네네. 예.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 백색 테러. 그렇죠. 예.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 지금은 박근혜 정권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거 백색 테러란 말이죠. 이 80%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 협박.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할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원래 압도적 여론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통상 한 70%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88할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극단으로. 양극단이 아니고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 8할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 사전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직무유기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출신, 네.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려 나왔습니다.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고, 잠시 이제 약간 틈새 주시에요.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여당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발언들 연관해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2,000원 정도 한 번에 던졌는데 근데 원래 이 친박의 힘은 일사불란함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통일되고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볼 때는 그 일사불란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한 2주 전쯤에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서약서 쓰라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탄핵 기각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 일사불란한 통일성이 좀 깨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자진 사퇴설을 비롯해서 분분합니다. 분분하면 불안한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 현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징후가 좀 읽힙니다. 네. 좀 달라졌어요.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잠시 후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당사자가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글을 박사모 사이트에 썼습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이런 모집한다는 글들도 막 올라와요. 예. 네.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전단을 옥상에서 뿌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거든요. 네, 이하 작가가 그랬죠. 네.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건물 침입죄라고. 예. 건조물 침입죄라고.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다 수사는 철저하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에서야 뒤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한다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잖습니까. 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 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신 거죠?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면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안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까? 네, 안 받으시고 헌재도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거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종료됩니다. 이건 뭐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드렸고 할 거면 진작 했죠. 당연히 안 하는데 사실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의 인기를 폭도합니다. 사실 지금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중에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비호감 1위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하는 순간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후보로 저는 우뚝 쓴다고 봅니다. 지지율 20%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단독자로서의 배짱이나 감각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 특검 연장을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특검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거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주목 주십니다. 특검이 지금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로 마무리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시한부 기소 중지요. 네. 예. 기소 중지라는 건 원래 이제 어딘지 모른다, 소재불명이다 이런 경우에 잠시 기소를 중단하는 상태. 그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한부로 조건부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럴 때 대통령이 출국이 가능한가. 출국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왜냐하면 입장에서. 혹시 나는 지금 출국이 가능한가를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보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기소 중지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 금지예요. 네네. 자동 출국 금지는 아니고 왜 반자동이라고 하냐면 출입국 심사할 때 거기 단말이 뜹니다. 지명수배라고. 그럼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출국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제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 네네. 자세히도 알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출국 심사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했던 말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걸리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 출국 심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지를 제대로 하려면 출국 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3단 논법으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이르는데 지금 특검이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 이런 생각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출국 금지를 따로 안 한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 정치적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당연히 가능한데 할 것인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출국 금지한다. 저는 그렇게 오병을 걸어보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걸 승인할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라는 거예요. 네, 검찰 지휘를 최종적으로. 네, 법무부에 일단 신청하는 거군요. 보통은 자동으로 대부분 승인해 주는데 상대가 대통령이니까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 뭐 안 하면은 대통령이 출국하는 걸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특검의 출국 금지 신청 가능하다. 네. 하는 게 기소 중지에 걸맞는 신청이다. 자, 여기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 실질심사 열리는데요. 혐의로는 비선 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을 개통했다라는 등입니다. 비선 진료? 예. 비선 진료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요걸 단독으로 취재한 주진호 기자하고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잠시 후에 인터뷰할 텐데 대통령이 4월 16일 말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좀 더 인터뷰 해보겠고 또 하나가 대포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영선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만 70여 대가라는 게 어제 JTBC 보도고요. 70여 특검은 이 중에서 통화 내역이 남아있는 50여 대를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포폰 업자예요. 70대를 했다는 거는. 네, 취임 이후에만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이름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개입해서 개통한 차명폰만 70대다. 네. 대단하네요. 대포폰 업자죠. 이 정도 되면. 이영선 행정관이 다른 행정관들이나 다른 비서관들 개설해 줬을 리는 없고, 그죠? 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네,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3, 4명 정도를 위해서 70여 대. 70여 대면은 정말 많네요. 자, 이거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거고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영선 행정관이 또 일주일에 2-3번씩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최순실 씨 운전기사를 만나서 실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줬다라는 겁니다. 종이 형태로요. 그러니까 비선 의료진을 태워 들어오고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기밀 문건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상 집행 비밀 누설죄를 적용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해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정 라인과 통화 문자가 2,000여 건이나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특검이 중단되는 바람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반쯤 살아났어요. 네. 자, 저희가 잠시 후 주진우 기자도 연결해야 되고 오늘 인터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탕기국 집회에서요, 노컷일베, 프리덤 뉴스와 같은 소위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신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가짜뉴스 생산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요? 아, 예, 저도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가짜뉴스라고 의심이 되는 그 신문들이 신문에 보면 발행처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처가요, 노컷일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삼동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건물 관리자라고 말하면서 노컷일베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따로 다뤄볼 생각인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태펀드라고 제가 이 부분까지만 주시를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영화 진흥을 위한 이제 기금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거론한 적 있잖아요. 네, 지원을 하겠다라는 애국 거죠. 영화 소위 지원해라. 근데
바로 이 모태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통해서 소위 애국 영화를 지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친의 21 영화 잡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가 그 제작사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리스트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영화의 제작사가 있는 빌딩을 방문했어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이제 모 의원실의 비서인데 이 비서는 따로 어떤 걸 조사하고 있었냐면 보수 단체와 엮여 있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가보건소에도 등장하고 뭐 MBC, KBS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나 대통령 관련 인물들을 변호하고 있고 이상해서 이제 이들 단체가 있는 사무실을 가게 됐어. 근데 별개의 사안을 추적하다가 놀랍게도 그 의혹을 받는 영화사와 이 친박 단체 혹 친박 변호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있는 겁니다. 그 영화사, 제작사와 친박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 뭐 전국 청년 어쩌고저쩌고, 기회평등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단체도 뭐 공교육 살리기 땡땡땡, 자유민주주의 땡땡땡, 미래 사단법인 한국 자유 땡땡땡, 뭐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이 친박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지금 말한 노코딜베, 네네.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생산한 기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노코딜베도 같은 건물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던데요.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애국영화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사, 청와대 이제 화이트리스트 지원 의혹을 받는 영화사, 제작사, 맞불 집회하고 관련된 보수단체들, 가짜뉴스를 만드는 생산기지, 다 같은 건물에. 상호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네? 이게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냐. 그게 다 연결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건물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영선 행정관, 비선 의료 논란,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주진우 기자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해서 누구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고 인정한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얼굴에 미용시술을 했다고 인정한 두 사람의 의사가 밝혀졌는데요. 관련 취재를 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얼굴에 미용시술을 했다고 인정한 의사 두 사람이 누군가요?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과장인 정기환 교수입니다. 어떤 시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두 사람이? 정기환 교수는 취임 초부터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해줬다고 합니다. 필러 보톡스. 그리고 네. 김영재 원장은 필러 보톡스 외에도 다른 시술을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러 보톡스 외 다른 시술, 실 관련한 시술인가요?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의사를 통해서 김영재 원장의 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 시술을 요구했었는데 김영재 원장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은 실 시술은 하지 않았다. 네. 지난 12월 청문회로 기억하는데 김영재 의원이 나와서 청와대나 자신의 병원에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그때는 맹세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거짓말이죠. 본인이 했다고 특검에 가서 인정을 했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 시술을 했다고도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4월 16일에는 시술했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 그걸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면 4월 16일에 가장 근접한 날짜에 본인이 시술을 하긴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있습니까? 4월 21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급히 불려가서 그 시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술은 멍을 빼는 시술이었습니다. 4월 21일? 네. 오호. 멍을 빼는 시술을 그때 했다는 건 얼굴에 멍이 든 어떤 시술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로 멍이 얼굴에 주사를 놓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멍이 커집니다. 사흘까지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사흘 전에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를 맞은 거죠. 그 주사에 멍이 져서 그 멍을 빼달라고 해서 급히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히알라제, 그러니까 근육을 풀고 멍을 풀어주는 주사를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 그러면 4월 20일 혹은 4월 19일 정도에 다른 시술이 얼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19일이나 20일의 시술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 김영재 의원이? 예. 김영재 원장이 그 4월 16일 날 대통령한테 미용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심받고 있어서, 그리고 특검도 이 점을 의심하고 굉장히 추적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거의 낮은 것으로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김영재 원장이 시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네. 김영재 의원 이야기로는 본인은 4월 21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한 적은 있다, 멍을 빼는. 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에 김영재 의원이 아닌 누가 가서 얼굴에 시술을 했다는 건가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본인도 시술을 했다고 밝힌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정기양
자문인데 네, 정리양 교수는 그 정권 초기부터 필러 보톡스를 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놨던 사람. 이분도 하루나 이틀 전에 멍이 들게 한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제3의 위용 시술을 하는 의사가 또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분들과 그리고 특검 그리고 관계자들은 제3의 주사를 놓은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19일, 20일이면 이때가 세월호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된 날 아닙니까? 4월 19일 날 밤 11시 반경부터 세월호 시신이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세월호에서 많은 시신이 없죠. 예. 네, 많은 시신이 수습되기 시작한답니다. 시술 하루나 이틀 후에 멍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21일 날 멍적을 풀려고 했다면은 시술은 20일, 19일 혹은 심지어는 18일도 가능한 얘기인데 네. 사고 나고 한 2, 3일 후에 대통령이 미용수술 했다는 거네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21일은 김영재 의원이 직접 확인해준 일자고요. 예. 그 외에 김영재 의원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자신이 시술했다고 인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5월 중순에 제주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김영재 원장이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들어갔더니 대통령 얼굴에 멍이 들어서 또 멍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 세월호 학부모들과 대통령의 그 청와대 만남. 모임이 청와대 만남이 있던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가서 얼굴에 멍을 빼는 주사를 놨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그런데 필러나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수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맞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자주 맞는 게 아닙니다. 그 김영재 원장이 그 뜻기를 가졌던 시술은 1년, 2년 이렇게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뭘 주사, 어떤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럼? 성형외과 원장들과 그리고 그 대통령 주변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들은 줄기세포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형시술의 주기로는 너무 짧고, 네. 그게 뭐 필러든 혹은 뭐 시술이든 간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되는데 너무 자주 맞는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주 맞는 것은 줄기세포 주사가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예. 특검 측에서도 이 점에 굉장히 의혹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줄기세포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본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줄기세포를 말하는 건가요? PRP라고 처음에는 피를 빼서 그 혈소판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놓는 주사가 있고 그 위로 가서는 돼지 태반이나 그리고 다른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혈액을 가지고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열 줄기세포가 또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에까지는 아직 수사가 미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과 RNL 바이오가 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 회사고요.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최순득 씨한테 주사를 놨던 그런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는 최순실 씨가 입금을 했던 기록도 존재하니까. 예예. 그렇구나. 미용시술 위에도 또 여러 주사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사를 놓은 사람이 김상만 전 차움에 있다가 그 녹십자에 계셨던 김상만 원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사 백 선생이라는 주사 아줌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얼굴에 침도 놓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양 그리고 대통령 주치인 이병석 교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이응 성형외과 원장도 주사를 놓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기업병원에서도 주사를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이 있고요. 또 다른 몇 사람이 또 그 용의선상에 올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순천향대 그 산부인과 교수님 이임순 교수님이던가? 예, 이임순 교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호장교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총 10여 명이 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만 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3번 정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로 주사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참네. 무슨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배곡, 신데렐라, 마늘, 태반, 무슨, 이름이 적힌 거는 거의 다 맞은 걸로. 신데렐라는 뭐예요, 신데렐라는? 그 주사를 맞는다고 신데렐라가 되겠습니까?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얼굴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 광이 난다고? 네, 광이 난다는데. 이게 소위 물광주사인가요, 그거? 물광주사? 또 그건 또 다른 주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사는 너무 복잡한 세계였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들리는 주사는 거의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최순실 씨가 주사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먼저 주사를 맞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4월 16일 그 세월호 사고 당일 관련해서 청와대 경내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취재 결과?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와대 밖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이게 진짜 화가 나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김현재 원장이 본인이 직접 인정한 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1일 멍을 빼는 시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성형 시술 하루 이틀 후에 시술 멍이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 2, 3일 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게 된단 말이죠. 이때는 치신이 막 올라올 때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텔레비전에 매달렸을 때고 이때 어떻게 성형수술 받을 생각을 했다는 건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뉴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살해, 협박, 내란 선동, 폭행, 분신 시도, 네. 이 친박 집회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안영희 소속의 경찰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훈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오늘 경찰 출신이시라 호출이 되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의 발언이나 행동들 정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 사전당국, 특히 당장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 집회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렇게 행동들 체크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지난 주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위협적인 발언들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들은 있어 왔죠. 예. 그런데 더욱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주최자 측의 어떤 사람 하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서 실질적인 위해를 하겠다 특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길거리 가던 일반 시민을 태극기를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그런 태극기 든 참가자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정도가 심하고 직접적이다.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제 때려야 된다고, 방망이로 후드려 패야 된다고. 네. 그 사진도 불태우고 목을 따야 된다는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친박 단체의 대표 되는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하고요. 기존의 형법에서도 협박죄라든지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요소도 있고요. 다수가 함께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난 19대 국회 말에 당시 새누리당이 무리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요건을 갖거든요. 이거 진짜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방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의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조직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누가 과연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했고 또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배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사안들을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개별적인 사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협박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고 바로 해당자가 자수를 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폭력행위가 있을 당시에 해당자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자유청년연합의 대표라든가 또는 엄마부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도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과거에 진보 진영의 어떤 단체에서 이런 발언을 주요한 공직자 집 앞에서 집회를 열려 했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입건이 되었을 테고 조사가 됐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항소 중이죠.
상고 중인데요. 그런 예에 비춰본다면 지금 그 친박 집회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폭력 선동 또 내란 선동의 말까지 모두 본다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러한 그 조사와 형사 입건 또 기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조사나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 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내란 선동에 해당될 발언들이 집회에서 몇 주째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대해서 소위 이제 황교안 대행의 정부 사이드의 대응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늘 행안위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실 거라고요? 네네,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직접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상임위이기 때문에요. 네, 총리는 안 나오고요. 예. 경찰청장, 국민안전처 장관, 인사혁신처 처장, 뭐 그런 분들이 나오죠. 중앙선관위원장, 의원회 사무총장.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인단이 이제 집회 나가서 헌재 결정, 이게 이제 일반인의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그 심판에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유리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고요. 그러한 행동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전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죠. 둘째로 법조인의 윤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리고 법 절차와 법적 기관에 대한 폄훼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그 징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단순히 그저 집회 참가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의 대리인으로 언론 방송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맞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런 공적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의 연단에 올라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뭐 내란 선동에 가까운 뭐 피바다니 뭐 이런 용어를 쏟아내고 인용이 되면 뭐 도저히 그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선동발언 이상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개별적 개인적인 소신이겠느냐, 이들과 연계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이제 자수했던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살해 협박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그 관련해서 암살단을 모집한다느니 이런 문자나 그런 캡처 화면도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죠. 네. 이런 문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무섭고. 네. 이런 사안들은 바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수사를 해야죠. 수사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는데 수사한다는 공개적인 그런 발표가 없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특히 소위 말해 뭐 반정부, 정부 비판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경찰청장,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뭐 경고라든지 엄단하겠다라든지 이런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실무 수사진에서 움직이고 수사하고 검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그렇죠. 굉장히 신속하게. 네. 뭐 정당에서 뭐 여권에서는 뭐 규탄하고 난리가 나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 그 여당에서는 가만 안 있죠. 나와서 정문관에서 기자회견하고 뭐 정부에 대해서 빨리 신속 수사해라 이런 뭐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대구에 뭐 있지 않느냐라면서 야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끝에 가면 보통 이제 종북 세력의 지령을 받은 걸로 결론이 나가는데. 네. 이게 지령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서 그런가요? 이게 저는 이제 불만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이런 불안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광장에서 저런 발언들이 왜 뭐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누구를 해친다 뭐 목을 딴다 뭐 눈을 어떻게 한다느니 뒤통수를 친다느니 당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정말. 박영수 특검이 밤에 벽돌로 치라고 한다든가 방맹이로 머리를 치라고 한다면 그 얘기 들으면 좀 무섭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광장에서 제 이름도 나오고 있고, 일반인들께서도 정작 그러한 지목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섭죠,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테러거든요. 그것이 테러리즘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백색 테러, 화이트 테러리즘이기 때문이거든요. 백색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테러 공포를 야기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나 방향성이 기존 체제나 정부에 대한 옹호 지지 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백색 테러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준법, 법치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완전히 방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반헌법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친정부 테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바로 그런 시각인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불만이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지속되고 이제 점점 강도를 더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다 동영상도 남아있는데 왜 그냥 두느냐. 그래서 경찰 출신에서 불려 나오신 거예요, 오늘. 네네. 제가 경찰 출신으로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국회 안행위위원으로서 오늘 이 부분을 추궁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 백색 테러에 대해서 방관을 하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라는 엄청난 그 백색 테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우리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상당한 사상자가 났던 엄청난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죠. 최근 발생하는 모든 테러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극우 성향의 초국가주의 주장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방관하다가 결국 그런 엄청난 테러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 경찰총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뒤에서 더 부추기는 게 이제 소위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뒤섞어서 교묘하게 등록된 언론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이 가짜뉴스의 발행지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사는 왜 없는 거죠? 그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선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뭐 의미 없는 장난이냐, 뭐 이런 그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 없는 장난이라기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또 부정적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백색 테러라든지 공포 분위기 조성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합리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고요. 신문법 간행물 발간법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일단 원천 인쇄되고 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대고 있는 그런 그 돈의 출처 그 조직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300만 부씩 찍는데도 돈이 들고요. 이런 뉴스를 편집하고 인터넷에 내고 정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이 조직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하고 상관이 없는 게 여기 보면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단체에서 했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 역시 이제 친정부여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폭언, 지연행위, 또 법정 모독, 재판관들에 대한 능멸 이런 부분들도 모두 그냥 참아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 정부, 국가, 사회 전체가 그냥 무조건 참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면은 뭐냐면 불쌍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까지 받고 있으니 웬만하면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 분풀이를 조금 참아주자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가 너무 지나치고 범죄 수준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 감정의 해소만으로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25살 청년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거리의 폭행도 있었고요. 점점 그러한 그 불법 행위와 폭력의 도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까? 꼭 질문 드려야 될 게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8시 10분에 한 5분만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여기 잠깐 마치고요. 저희는 8시 10분에 다시 돌아와서 표창 의원과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준이고요.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 이어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친박단체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국회 안행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힘이 좀 없으십니다. 네,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발언도 조심스럽고. 예.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자, 네. 이 질문을 꼭 해보려고 제가 다시 연결한 건데, 이 배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조직적인 행동과 발언과 뭐 가짜 뉴스와 반대 집회의 발언들 이게 그냥 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배우가 있죠. 조직적이고요. 우선은 그 모임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 장비라든지 가짜뉴스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 돈의 출처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경련이라든지 이미 그 관변 단체에 수십억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부분은 밝혀냈고요. 그 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통일돼 있는 그 구호성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오늘 안행위에서 한번 다룰 건데요. 자유총연맹도 집회 동원 지시를 내린 공문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조직성 내지는 배후로서 역할들이 산발적으로는 확인되는데 그 모든 것의 총배후 그 뒤에서 설계하고 조직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짐작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전에 청와대가 기능을 바로 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는 청와대 내에, 온라인 등,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과 부서가 있었고요. 최순실과도 연결된 부분이 확인됐죠.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역할을 지난 대선 때 했었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정윤회라든지 이러한 최순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 비호하는 그런 브레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과 의혹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주시고요. 특히 경찰청장 오늘 보시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꼭 요청해 주시고 결과도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표창원 의원님이 최근에 SNS 활동 이틀마시다가 갑자기 이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개헌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국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또 응급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좀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119 긴급 출동 차량이 막 달려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나는 지금 중요한 내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탄핵과 특검 수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국정농단에 뿌리를 뽑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여기에 덧붙여 주도 세력이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30명 이상의 이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이런 움직임에 알려져 있는데. 네, 정당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현재의 그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국민들의 이런 탄핵과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좀 연장이 될 수 있나,
과연 여기서 말 것은 아닌가, 다시 또 그 반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와 긴장, 불안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절대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이건 소속이건 뭐 친소관계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논의는 중단하고요. 국회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 해야 할 것이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갑자기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리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담당 내에서 개헌이 대선 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남아있는 카드가 있나요?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러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특검 연장을 안 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부역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도 그중 일부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사건처럼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민주당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결정됐죠. 이 문제 관련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여론전,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헌법학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대통령이 왜 최후 진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을까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첩이나 어떤 자료 없이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한 결과,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거론했고, 국민들도 짐작하는 바인데, 현실적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고, 사실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 그 증언하거나 또 신문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들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와서 해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재판에서 이런 최후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재판 관행에 좀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가 바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실제로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16번 있었나요? 변론이 쭉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총평 먼저 좀 해주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재판인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수준 이런 것들이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좀 많은 지연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예리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게 변론 수준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실제로 그저께 그런 대리인단, 새로 가입한, 참여한 대리인단들의 그런 막말, 또 고성,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변호사님,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또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 사실 말하려고 치면 너무 많아서요. 사실 무더기 증인 신청, 재판관들이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재판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과연 한 국가의 국가 원수의 탄핵을 놓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인지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재판정에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현재 재판정에서 피고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관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전례는 없죠. 많지 않죠. 그거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현재 재판도 결국은 일반 법원 재판과
관련된 그 법조항들을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재판의 어떤 존엄,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뭐 입정을 금지시키거나 또 퇴정 명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30일 감치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건 사실 형사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이런 법원의 이런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뭐 특히 모욕, 소동을 벌이는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지난번에 이 통진당 사건 때도 아마 그 대리인단 쪽에서 조금 그런 언행을 하다가 아마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뭐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뭐 기소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형사형법 138조에 법정 모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회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소동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은 꼭 그 헌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은 그 범죄 혐의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지연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 지연이 아니었나 짐작될 정도로 대부분 언론에서 이게 지연 아니냐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의도적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뭐 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그 증인들 가운데 보면은 뭐 중복된 그런 증인들 또 불필요한 증인들 뭐 심지어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채택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그 재판부의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심지어 뭐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 뭐 재판부 스스로 그게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마지막 와서는 계속 재판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은 우리 나중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게 그런 위협적인 발언들도 사실 지연 전략인 것 같고 또 지금 재판관 숫자를 빨리 9명으로 채워서 재판하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나중에 재심 청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들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이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심이 없지 않습니까? 재심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헌재가 할 수 있는 5가지 심판 그 절차마다 각각 그 재심 사유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에도 재심이 청구됐었는데 재심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재심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헌재가 판단하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재심을 허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나 재심에 필요한 그 요건, 다른 법에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재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적법 여부를 가르는데요. 지난번 통진당 사건 재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뭐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주장하는 이 재심 요건을 보면은 그 민사소송법을 인용해서 아마 이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사실 뭐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명이 되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뭐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뭐 각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9인이어야 하는데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 재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심리는 뭐 7명이면 충분하고요. 그동안 이 지연 전략으로 이분들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은 7명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들을 뭐 번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또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 몫인데 대법원에서 최종 변론 이후에 후임을 지명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판관 9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정미 그 소장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원래 절차대로 한다면 뭐 퇴임 한 달 전부터 절차를 개시해서 또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맞는 절차인데 지금 이제 미묘한 시기이고 또 대리인단 쪽에서 뭐 8인 체제, 7인 체제 이런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 그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최종 변론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 선고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9인이 아니라 8인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인이 될 때까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판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9인이 만약에 후임이 지명이 되면 실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 비롯해서 한 달에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장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 달 이후나 연기된다는 얘기고, 그죠? 한 달 되고요. 사실 이정미 재판관 채워줘도 사실 8명이고요. 예. 지난번에 퇴임한 소장 케이스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래야 9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소장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라서 사실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엄청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건 지연 전략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도 좀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 선고가 난 이후에 지명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래봐야 결국 2주 후인데요. 지금 대략 2주 후에는 맞습니다. 네,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그 가운데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 변론 이후라고 하면 최종 변론이 오늘부터 앞으로 2주 안에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하는 건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법원에 계신 분들이 다 신중하고 특히 대법원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현명하게 그렇게 결정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긴 한데 하필 이 시점에 맞습니다. 네, 탄핵 심판 이후가 아니라 최후 변론 이후라고 대단히 미묘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주나 2주 이내에 그러니까 탄핵 최종 심판 결론이 나기 이전에 만약에 지명이 되면 그것도 큰 논란이 한번 일어나겠군요. 지명이 돼도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헌재 최종 선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헌재 스스로도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 지명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문제 삼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예 국회 의결 과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했던 것도 위헌이다. 이 주장은 왜 나온 겁니까? 두 가지 점이 아마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탄핵소추 절차에서 반드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상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를 최초에 13가지로 아마 제시를 했는데 그 탄핵 사유마다 의결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은 그렇게 사유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고 그저 그냥 성명과 지위 탄핵소추 사유를 들어서 의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도 이제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잡아서 문제를 삼고 있는 중인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게 절차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헌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했고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안이라서 다시 이런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연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을 문제 삼고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이 설인데 탄핵 선고 전 하야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선고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하야된다면 하야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야하면. 그래서 이 탄핵소추 관련해서는 다 국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조항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 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는 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임용권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임용권자가 없고 선출직이니까 일반적인 판단은 하야는 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와 대통령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의미한 판단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되지만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어떤 징계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이런 어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런 헌법적 어떤 해명 내지는 어떤 이런 반복
이런 헌법 위반 사실이 반복이 고려되는 사안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이익, 그러니까 헌법을 소화한다는 이익 때문에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야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관련된 선거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탄핵 선고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파면이라고 하는 제도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라서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결정은 결국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하지만 파면으로 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탄핵 선고를 받았을 때 받는 대통령의 불이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뒤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것과 대단히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하야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전직이 되기 때문에 선고를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또는 기각 결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돼서 혐의가 입증되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들은 잃게 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이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거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예, 불친절한 AS. 안현주 씨가 지난 토요일 택시를 타는데 안승길 기사님께서 같은 한신이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김어준 같은 양반 덕에 정치 참여가 늘어났다. 난데없이 공장장을 소환했다.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한 청취자가 제보한 내용인데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를 모집한다.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면으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대부터 65세까지 무술에 능한 분. 참네. 사직생의 각오로 자초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열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게 톡인 것 같기도 한데요. 톡을 쓰고 유포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암살단을 모집한다고? 야, 이게 진짜 7, 80년 남미에나 있던 일인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공장 해외에서도 듣자 쿠웨이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박정리 씨. 네.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외에 오늘은 친박단체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화내시는 분들 굉장히 문자 많이 보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죠. 네. 저희도 관련 단체, 그 배후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공장도 계속 이 뉴스를 추적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이었다가 편집위원이 된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점점 나아지시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제는 무거웠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월요일 날 아무래도 지난 주말 그리고 헌재 이런 스트레스 받는 뉴스에 대해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뉴스가 좀 무거웠어요. 네. 표정도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원래 표정은 어둡고 이제. 자, 이 마지막 순서라도 네. 뭔가 이렇게 밝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에요? 밝지 않아요? 네. 오늘 안 밝아도 밝은 목소리로 전하죠. 네. 제 얼굴이 밝으니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결국 내용은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가짜 뉴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 네. 근데 먼저 그러니까 시작하기 앞서서 관련이 됩니다만은 지지난주 토요일이네요. 바로 그저께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미국의
신문이죠. 그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진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어떤 배타적인 신념,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지나친 우월감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살찌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 그 2명, 3명 정도의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40대 중반입니다. 한 이제 미국 시민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인데요. 원래부터 그 보수 진영의 그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꼭 어떤 사람이라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보수 후보라서, 공화당 후보라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입니다. 근데 찍은 다음에 이제 일련의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찍은 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너 누굴 찍었니? 그 트럼프 찍었다. 거기서 쏟아지는 그 비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 걱정이 아니고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비난. 너 그러고 제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가 이제 무슨 생각으로 사는데 너는 그런 찍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면서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진보주의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적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자기는 공화당 후보라서 보수 후보라서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라고 이제 사적으로 공격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제 방어적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를 찍은 직후에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 예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 정도를 지금 인터뷰를 해서 찾아냈는데 그러니까는 또 다른 한 명의 경우 그 사람은 30대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아마도 그 미혼인 것 같죠. 여자를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도 경험이 여자를 좀 교제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먼 거리였던 모양이죠. 이제 메시지 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교제 중이었는데 자신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을 했더니 결국 이제 잘 진행될 것 같아서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했더니 여자 반응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랑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죠. 여성들이 이거를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도 역시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트럼프를 찍었다는 이유로 공격할까봐 그리고 왜 미국에 가면 식당이나 이런 데도 트럼프 지지자는 출입금지 이런 식당들도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내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물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는 이 사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주사회 아닙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투표 권한이 부여가 돼서 찍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숨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골수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느니 그렇죠. 그거를 정반대로 옹호해서 왜냐하면은 이거 봐 이렇게 알고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말하고 싶은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자기가 트럼프의 성공 여부를.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나의 존재가 나의 몸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소유물이라든가 나와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같은 존재거든요. 소유까지 다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소유의 존재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시고 있는. 근데 이거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어디서 알려진 얘기입니까? 이건 누구나한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이 존재에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욕을 해서만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주변 나와 관련된 모든 그렇죠. 것들. 가족을 욕을 했을 때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의 평판, 나의 친구, 그렇죠.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내가 누굴 찍었냐에 가지고 나의 정치적 신념 욕을 하면은 내가 욕을 먹은 것 같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라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다고 욕을 하지 마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나치게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전략적으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정도의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뉴스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가짜 뉴스요. 가짜 뉴스 관련된다. 나쁜 분이네. 그걸 들으시고. 페이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 이게 워낙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조들이 막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뉴스를 봐도 페이크 뉴스라고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F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페이크 할 때. 근데 3F 참 F. 그러니까 페이크 말고 팩트, 그 다음에 feel. 이 세 개 F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 이게 작년 대선, 미국 대선 때, 대선 막판에 치달들 때 한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제 많이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깅리치라고 하는 트럼프 진영의 참모였죠. 인터뷰 중에,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의 미국이 치안도 나빠지고 막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어디가 나빠졌냐? 지금 통계상으로는 지금 치안이 좋아지고 있고 뭐 저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는데 어디가 나쁘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즉답은 못하고 어쨌든 나빠졌다. 어쨌든 나빠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이건 팩트다. 그러니까는 그건 당신들 팩트인지 몰랐는데 팩트는 다르다. 그리고 어떤 당신들은 리버럴 그러니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자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 FBI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건 당신들 얘기고 국민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 하면서 feel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팩트하고 feel 사이에서의 이게 그러면 도대체가 그 팩트를 믿어야 되냐, feel을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feel이죠. 팩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믿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렇죠.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여준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현상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5월에 프랑스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9월에 또 독일의 총선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두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한번 이런 가짜 뉴스들로 결국은 그렇게 물론 그게 몇 %의 그 어떤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에 가짜 뉴스가 기여했다 말하고 있죠.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죠. 영국 브렉시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두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 그 대선에서 나쁜 뉴스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프랑스는 나쁜 뉴스라고 그럽니까? 계속 나쁜 뉴스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합니까? 가짜 뉴스 죄송합니다. 나쁜 분이네. 가짜 뉴스. 제가 나쁜 거하고 가짜하고 이렇게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사실 검증 가능한 팩트가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불리한 거예요. 이쪽 세력한테는. 불리하니까 이 뉴스 보지 말고 우리 편들은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렇죠. 그럼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도움이 되는 가짜뉴스 계속 생산해 줄게. 이런 메커니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가짜라는 게 말이죠. 사실 그 거짓말이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김어준 공장장이 여기 없었다. 이거 녹음된 걸 트는 것이다. 그건 가짜잖아요. 그런 가짜면은 금방 밝혀지는 거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팩트 체킹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만은 팩트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팩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무한대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골라서 그걸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뒤섞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학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팩트 자체가 아니라 팩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팩트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팩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팩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갖고 수십만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뉴스가 무서운 것은 지금은 그냥 해석. 사실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하거나 다르게 하는 거는 과거에도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 보고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 가짜뉴스는 사실관계 자체를 틀어버리니까요. 사실을 앞부분은 사실은 뒷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 갖다 놓고 결론을 내니까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사용되는 사실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의미에서 이거 지뢰도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범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미뤄져도 올해 안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기술상으로도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중앙 언론사에서 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신문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거고 다른 데서는 뭐 들어올 데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결국은 정보의 민주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나쁜 어떤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겁내야 되는가? 사실 이게 20세기 초에 대중문화가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때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게 그 예술가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런 것들이 복제가 되고 아무나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두 양쪽의 어떤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도르노하고 벤야민 사이에서의 논쟁이 이제 유명한 게 그건데 결국은 이게 정화가 되고 그 민중은 정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벤야민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례가 다르다고 좀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돈을 투입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나쁜 측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든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상에서 아주 뭐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허락을 안 받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범죄 행위 자체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가짜 뉴스를 용납하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아까부터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시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난무하고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지나치게 그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아갔을 때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싶고요. 반동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네. 가짜 해야 뉴스, 된다? 네, 소위 이제 예술이 복제되는 것과는 다르게 네.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전 철저히 처단해야 된다. 저는 아까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 주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고요.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